자본 예산은 그 실물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 예산은 그 기업 재무의 이제 그 차변 쪽에서 대차대조표의 차변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자본 예산과 관련된 교재를 띄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자본 예산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대차대조표에서 대차대조표에서 요쪽 그러니까 차변 쪽에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자본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 설비를,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생산 설비를 투자했잖아요. 그 투자한 것이 바로 자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본 예산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다루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자본 예산의 기초 개념을 하고, 두 번째 자본 예산의 내용. 자본 예산은 이제 그 여기서는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을 공부를 해요. 현금 흐름. 우리가 앞서서 이익으로 볼 때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회계상의 이익이라는 게 그 실제 현금 흐름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그 구하기 위한 또는 투자한의 가치를 구하기 위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금 흐름이 측정이 되어지면은 그 투자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NPV법입니다. NPV법. 그런데 IRR법도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 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NPV법과 IRR법 중에서는 NPV법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또 IRR법을 조금 손을 봐서 고쳐가지고 그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IRR법의 그 개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자본 예산의 그 기본적인 구조를 공부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고쳐가면서 자본 예산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자본 예산이 뭐냐? 그거는 그 실물 투자와 관련된 의사 결정이에요. 실물 투자 관련된 의사. 근데 그런 것은 뭐 컴퓨터 한 대 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세우거나 또는 새로운 그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그 현대 그 기업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예산에서 그 기업 가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본 우리가 그 PBGO 얘기했었잖아요. 그 주식을 평가할 때 배당 평가 모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식 가격을 구하려면은 제로 성장 모형 EPS에다가 그 R로 나눈 제로 성장 모형에다가 PBGO를 더해가지고 그 주가가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요게 NPV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PV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NPV가
양해값을 가져야 이 주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자본 예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업 가치인데 새로 하는 투자의 NPV가 양해값을 가져야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추가적인 한계, 마지널한 투자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NPV가 양해값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NPV 값이. 그래서 그거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조업도 결정하는 그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은 조업도를 늘리고 그보다 작으면 반대의 경우에는 조업도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런 여기가 MC가 되고 MR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업도가 결정된다. 투자도 마찬가지. 근데 M 투자의 경우에 투자안이 이렇게 덩치로 있으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컨티뉴어스하게 존재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또 돈을 조달하는 것도 이렇게 이쪽에 이제 돈을 조달하면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이고 이쪽에 투자 안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것이 1억 원 이렇게 조달하고 3억 원 이렇게 조달하고 5억 원 이렇게 조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스텝 펑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는 여기서 이제 투자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는 자본시장의 또는 실물시장의 완전성, 불완전성의 문제인데 우리는 완전시장을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완전시장을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요런 이쪽 그림, 요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물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이런 내용은 말로 설명되는 거니까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선정한다. 요거는 이제 누가 하냐? CEO가 하는 거예요. CEO가. 그래서 CEO들은 투자 기회를 탐색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거고, 야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이거를 밑에 사람한테 토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누가 하냐? 요거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좋은 투자 기회를 가져오는 거는 CEO의 이제 통찰력이 필요해요. 통찰력. 그러니까 CEO들은 맨날 놀아도 맨날 나가서 골프 치고 놀아도 한번 이 회사의 차세대 사업을 따오면은 그걸로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분석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요 부분을 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전문가가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의 경제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안의 선택 또는 기각 요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예산에서는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전문가의 분석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CEO의 통찰력을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CEO의 통찰력은 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소요자금의 조달과 투자안을 수행하는 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는 갑돌이도 해요. 갑돌이 아무나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안을 선택하기로 했으면은 소유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안을 사라.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그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해. 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 사와라. 이런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 현금 흐름의 측정과, 투자안의 선택 또는 기각. 경제성 분석. 이렇게 경제성 분석.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의 측정을 봅시다. 현금 흐름의 측정.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려면은 얼마큼 들어올지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손익계산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직접 손익계산서는 또 어차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손익계산서를 왼쪽에 나타냈어요. 왼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900이고 매출 원가가 500이에요. 매출 총액이 400. 판매관리비가 급여와 감가상각비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현금이 지출되는 항목으로 급여를 제시한 거고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150을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EBIT가 250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부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50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200이 세전익인데 범위세율이 40%여가지고 80을 내고 단기순이익 120을 올리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영업수익 900에서 영업비용을 650 빼고 EBIT 이렇게 그래서 현금 유출이 있고 없고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이런 거 했었죠. 어떤 거 있냐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빼고 순이익이 되는데 대차대조표에서는 요 영업이익이 자산가치가 되고 이자가 부채의 가치가 되고 순이익이 자본의 가치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바로 기업가치란 말이에요. 투자안도 마찬가지예요. 요 손익계산서는 투자안의 손익계산서예요. 투자안의 손익계산서. 어떤 투자안, 기업도 투자안이 모인 거니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 이자의 현재 가치가 부채가 되고 순이익의 현재 가치가 자본이 되는데 기업 가치는 요 자본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를 더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자산의 가치를 구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채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을 측정을 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기업 가치를 구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재무관리에서.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현금 흐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에서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현금 흐름으로 바꿔서 쓰는데 그때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영업 현금 흐름. 그래서 이거는 operating cash flow. 그래서 OCF 이렇게 표현을 하죠. OCF.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OCF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OCF를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거죠. 측정하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겠네요. 첫 번째는 증번 현금 흐름으로 측정을 해라.
또 두 번째는 그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니다.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 법인세는 현금 유출이다. 라는 거예요. 증분으로 측정을 해라. 이런 것은 그 아까 주어진 손익계산서가 증분 투자안의 그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다가 이 식에다 델타라는 것만 붙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델타 붙여가지고 정신사 나온 것보다 그 간단하게 그냥 투자안의 손익계산서에서 현금흐름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경과에 따른 그 원가 코스트 얼로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현금 유출이 아니니까 그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니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더해줘야 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은 현금 유출이다. 그러니까 이건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BIT를 기준으로 EBIT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할 때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현금 유출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금은 빼줘라. 근데 세금은 EBIT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EBIT에다가 법인세율 T를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1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5-1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거를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후, 요 EBIT의 1-T 곱하기 세후잖아요. 그러니까 세후 EBIT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이라고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아까 손익계산서를 봅시다. 그러면은 EBIT가 얼마예요? EBIT가 250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에다가 1-T, 법인세율이 0.4라고 그랬으니까 0.4에다가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감가상각비 90이랬죠. 아까 90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150인가? 그러면은 240이 되겠네요. 그렇죠? 240. 이렇게 구한 240이 바로 그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별다른 얘기 없으면은 모든 투자안의 그 현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도 나중에 이렇게 현금 흐름을 평가해요. 현금 흐름을 산출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측정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아까 이제 EBIT는 R-C의 감가상각비를 뺀 거예요. 이때 R하고 C는 그 현금 수익, 레비뉴, 현금 비용,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R-C에다가 요거는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비용, 감가상각비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요것이 요 부분이 뭐가 돼요? EBIT가 되죠. 그러니까 세후 EBIT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인데, 요걸 전개해 보면은 요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감가상각비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게 되고, 여기에는 R-C의 1-T를 곱한 게 되죠. 그래서 요때 R-C를 EBITDA라고 그래요. EBITDA. 그래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Depreciation은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이고, 그 다음에 Amortization은 그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죠.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하나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 현금 지출이 되지 않는 비용들은 다 이 감가상각비로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을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세후 에비타의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더한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에비타는 R-C라고 해서 이제 실무에서는 그냥 러프하게 그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땐 그냥 요 에비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 뭐 이런 데가 보면은 에비타를 가지고 그 비율을 산출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세후 에비타에다가 요 더해준 게
T에다가 D를 곱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덜 내게 되는 세금,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감가상각비만 감세 효과가 있습니까? 뭐든지 감세 효과가 있어요. 뭐든지. 어떤 비용이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용이 이자 비용이면은 이자 비용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되는 거고, 우리 그 자본구조이론에서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또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처리되면은 감가상각비에다가 그 법인세율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어떤 종업원에게 임금을 준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 임금에도 그 감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금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하면 그 임금의 감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다 그 비용 처리되면서 감세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곧잘 그런 그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리스로 또는 사용해서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감세 효과를 도모하는 거죠. 어느 거로 구해도 돼요. 이 두 개가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그 여기서 R900에서 C 현금 유출 비용 그 얼마예요? 여기 매출원가 500하고 급여 560 그죠? 560 요게 그 에비타예요. 에비타 거기에다가 0.6을 곱하고 그러면 이게 세후 에비타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 90 감가상각비 그리고 법인세율 0.4를 곱하면 아마 똑같이 24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EBIT로 주어져 있으면은 저 첫 번째 측정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에비타로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두 번째 측정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그러면은 그 모든 투자안을 평가할 때 현금 흐름을 OCF, 이걸 OCF라고 하는데 OCF로 측정을 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알죠? 뭐 기계를 하나 더 산다든가 뭐 이런 거 그때 자본적 지출이나 또는 순운전 자본의 증감이 있으면은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OCF에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걸 빼고 순운전 자본의 증가가 있으면 빼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한 거를 우리가 FCF라고 합니다. FCF는 Free Cash Flow라고 해요. Free Cash Flow.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잉여 현금 흐름. 현금 흐름. 그래서 그 OCF에다가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빼고 순운전 자본의 증가가 있으면 빼요. 그렇지만 자본적 지출이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때는 더하고 순운전 자본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있으면 그걸 더해줘요. 그래서 측정하는 게 FCF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측정해야 될 현금 흐름은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나 그 NWC의 증감에 대한 고려를 안 하니까 그냥 OCF를 현금 흐름으로 보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이 실제로 그 기업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하고 240이 일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기업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기업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기업은 누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채권자와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가져가는 돈과 채권자가 가져가는 돈을 더하면은 기업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손익 대차대조표에서 여기에 채권자가 있고 여기에 채권자가 있고 여기가 이제 주주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얼마를 가져갑니까? 지금 이자가 앞에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이자가 50이잖아요. 50. 여기 이자 50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50을 가져가요. 그리고 주주는 순이익을 가져가죠. 순이익이 아까 그 120이었잖아요. 120. 120에다가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니니까 요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210을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는 210을 가져가고 채권자는 50을 가져가. 그러면은 결국 이 두 사람이 가져간 돈이 26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게 유입되는 현금 흐름은 260인 거예요. 이렇게 2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현금 흐름하고 그 앞에서 구한 영업 현금 흐름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바로 요 측정 방법 두 번째에서 보면 알죠. 그러니까 측정 방법 두 번째에서 보면은 그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더해서 그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영업 현금 흐름은 50%였지 않습니까? 그게 240이란 말이에요. 아까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되는 이자도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가 그 아까 50이었잖아요. 50. 그러니까 50에다가 법인세율 0.4를 곱하면은 이게 20이 돼가지고 요 합쳐진 게 2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2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업 현금 흐름은 요게 이제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은 나중에 그 자본구조 이론에 가보면은 우리가 그 MM의 수정 논문에서 보면은 그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그 부채 기업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그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 gain from leverage를 더하는데 바로 그 구조를 플로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은 무부채 상태의 그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이 그 부채가 없다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은 240이 되죠. 그런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추가돼서 2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인데 이걸로 현재 가치를 구하지 않고 기업에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니지만 영업 현금 흐름으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요 뒤에 요 얘기를 해봅시다. 현금 흐름을 그 OCF로 240을 구했어요. 그리고 기업 현금 흐름 260으로 구했어요. 이 현금 흐름이 20만큼의 차이가 나요. 20만큼의 차이가. 그럴 때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은 이게 무한히 계속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구하면은 뭔가로 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인을. 그때에 어떤 할인율이든지 할인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은 똑같아야 돼요. 제대로만 평가를 했으면. 그러니까 240으로 측정을 했으면은 260으로 측정했을 때보다 할인율이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R1, 이걸 R2라고 하면은 요 R1은 R2보다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냐?
요때의 할인율은 이자를 쓰면 좋은 건가요? 이자를 쓰면 좋습니다. 부채를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근데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 그 세금을 덜 나가게 해서 좋은데, 세금을 덜 나가게 해서 얼만큼, 20만큼 덜 나가게 해서 좋잖아요. 그럴 때, 그 좋은 효과를 여기서는 현금 흐름에다가, 반영을 한 거예요. 20만큼을. 여기는 반영을 안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좋은 효과를 분자에다가 반영을 하면은 키우면 되지만 분모에다 반영을 하려면은 작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모에다가 반영을 하면은 요거를 작게 만들어주면 되죠. 요거를. 그러니까 R1과 R2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식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R1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반영하는 거예요. R2에는 R2에는 그 R2에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R1의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반영이 되면은 R2보다 R1이 작아져요. 그래서 요 값이 분자는 240이지만 분자가 260인 값과 값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의 R1은 그래서 얼마가 되면 되냐? 이제 예제를 봅시다. 예제를 보면은 5-1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예제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240인데 기업 현금 흐름이 260이에요. 이 투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을 12%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12%를 넣어요. 그러면은 그 값이 바로 여기서처럼 2000이 됩니다. 그러면 요 R2는 얼마가 되어야 이 두 개가 등식이 성립합니까? R2도 이것도 200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3%예요. 13%. 그러니까 13%를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아진다. 그러면은 요 12%는 요 12% 여기는 12%고 여기 13%인데 요 12%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반영이 된 거고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때 타인 자본 비용을 여기서는 KI로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KD로 구하는 거예요. KD.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가 반영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반영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고 요거는 세전 타인 자본 비용이 반영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현재 가치를 투자한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잘못하면은 이중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중 계산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중 계산의 오류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분자에는 260을 쓰면서 여기에다 분자에 260을 쓰면서 여기에 12%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거는 KI 그러니까 세후 타이자 범비용이기 때문에 세후 타이자 범비용을 반영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은 분자에도 현금 흐름에 20을 넣어놓고 분모에도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더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6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7은 만약에 이중 계산의 오류로 발생한 차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현금 흐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현금 흐름은 최종적으로는 FCF를 측정해야 돼요. FCF.
그래가지고 이걸 측정해서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K5를 쓸 건데, 이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뭘 써요?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반영된 가중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안의 가치를 구할 거예요. 기업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가치도 FCF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K5로 할인을 해서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세후 타인 자본 비용으로 짰게 된 거, 그러니까 자본 비용의 타인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의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반영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FCF에서 보통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가 정상 이제 무한히 계속 갈 때 FCF가 계속 뭐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 없었다를 다 반영하고 순응전 자본의 증감이 있었다 없었다를 계속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체로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률, 증가율로 그냥 반영을 하죠. 그래서 OCF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OCF든 FCF든 구하면은 그거를 구했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니, 이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계산하는 거에만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온 손익계산서는 T =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아이고, 어디 손익계산서예요? 이쪽 거예요? 아닙니다. 이쪽 거 아니에요. 미래 거예요. 미래 거. 그래서 요 손익계산서는 요 1년, 요 거예요. 1년 첫 번째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기 240 나온 거예요. 또 2년 후에는 또 2년 후에,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무슨 손익계산서입니까? 추정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야,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첫 해에 손익계산서,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봐라. 그럼 추정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240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손익계산서는 또 그 둘째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로부터 추정 손익계산서와 또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죠. 그래가지고 대차대조표에 자본적 지출이나 또 뭐죠? 그 순응전 자본의 증감이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여기에다가 또 구해 넣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 뭐 300이 됐다. 그리고 3년 후 또 손익계산서를 추정을 해가지고 구했더니 뭐 320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240, 300, 320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게 바로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손익계산서는 과거의 그 회계상에서 얘기하는 과거의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투자안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기 위한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기업 가치를 구할 때도 보통 한 3개년간의 그 손익계산서, 뭐 3년, 5년간의 그런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요 현금 흐름의 그 이후에다가는 플러스 증가율로 해서 이 이후는 그 모든 모형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됐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를 살펴보겠는데요. 요 이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그런 현금 흐름이 추정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T = 0 시점인데 여기서 얼마 해서
투자 수명이 뭐 1, 2, 3 해서 뭐 3년간에 걸친 현금 흐름으로 뭐 해봤더니 뭐 200, 뭐 200, 뭐 200 이런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그 FCF예요, 이게. OCF든지 FCF.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나 그 순환전 자본의 증감이 없다면 그냥 OCF고, 만약 그게 있다면 이제 FCF입니다.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된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까 그 전문가가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의 측정과 경제성 분석이라고 했죠.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 회수기간법, 또 회계적 이익률법, 요거는 뭐 이제 평균 이익률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전통적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통적 기법으로서 조금 내용이 단순하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요게 뭐 440에 돈이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회수기간법은 요 440에 돈이 나가가지고 200, 200, 200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가면은 요 440이 다 회수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2년 해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회수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에 회수 기간이 짧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면은 좋다 이런 얘기죠. 가장 그 단순한 방법인데 그래도 그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경영자가 많은데 전문 경영자들은 자기가 그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뭐 10년 후에 투자금이 대박이 날 거 이런 거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임기가 있는 동안에 다 회수되는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왜? 에이전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리인들은 빨리 자기가 회수할 수 있을 때 회수해서 자기 성과를 보이고 연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회수기간법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인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질문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간편법으로 수익률, 그 채권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은, 아이고, 요런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1년, 2년, 3년이에요. 근데 만기가 아니라 투자안의 내용 연수가 3년인 투자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에서 여기가 취득 가격인데 3년 후에 되면은 잔존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잔존 가치야. 그러면은 여기서 요까지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평균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 여기가 바로 C고 여기가 S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어 온다. 이거는 정액법이죠. 또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정률법으로. 그럴 때에 이 기간 동안에 평균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그 평균 투자액으로 나타내면은 요것과 C와 S를 이렇게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투자액이 돼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9,400 플러스 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2 했죠. 이게 그 평균 투자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평균 순이익은 아까는 매년 들어오는 게 1,200원이라고 그랬고, 거기에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들어오는 거 9,400원짜리가 만 원이 되면서 600이 3년 동안에 들어오니까 3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 뭐 14점 몇 프로인가 뭐 구했잖아요. 14.46%였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그 C에 샀는데 나중에 S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내용 연수 동안 묶여 있는 금액,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C 플러스 S 나누기 2예요. 그리고 그 연평균 순이익은 회계상의 순이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회계적 이익률법 ARR 또는 Average Rate of Return, 그래서 ARR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투자 결정 기준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평균 이익률이 높은 게 좋은 거고 그 나중에 나쁜 거죠. 수면제 가치법은 요까지는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전통적 그 자본 예산 경제성 분석 방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미 그 현재 가치를 응용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 소비 PCL 분리정리 얘기할 때 많이 했지만 순현가법과 그 IRR법, 그 내부 수익률법을 그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미래에 들어오는 요 C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요게 바로 투자 안의 가치죠. 투자 안의 가치. 그리고 요게 C 재료가 투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빼가지고 NPV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요것이 바로 분수함수 형태 아닙니까? 분수함수 형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분수함수 형태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C0가 상수 아니에요. C0가 상수니까 밑으로 그 하향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향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면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순현가 곡선이에요. 순현가 곡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지만 NPV를 그릴 때는 이렇게 밑으로 그려서 원점 수평선을 통과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수항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을 NPV라고 하는데 NPV 값은 X축에서 요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그 음수가 되는데 요 점이 바로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을 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에서는 그 NPV가 0이 되게끔 구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의 정확한 뜻은 그 투자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인터널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NPV가 0이 되게끔 해서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NPV가 아까는 0보다 큰 것이 좋은 거고, 여기서는 NPV가 IRR이 NPV를 구할 때는 그 할인율이 있는데 그 할인율은 그 자본 비용이에요. 자본 비용. 그래서 자본 비용을 보통 K로 표시하는데 자본 비용이에요. 은행에서 빌린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율보다 이 투자 안에서 얻는 수익률이 더 크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IRR이 20%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12%다. 그러면은 8%의 그 이익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 자본 비용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작으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CL 분리 정리할 때도 그런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투자를 어디까지 하냐? 요까지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거는 IRR이 더 그 자본 비용보다 크니까 투자를 하고, 이 이후에 가서는 요까지만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NPV를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제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기업이 그 800만 원의 설비를 구입하려고 해요. 이 설비를 구입하면은 에비타가 400, 300, 200, 150, 150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내역 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랍니다. 정액법을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고 법인세율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투자안의 회수 기간을 구해래요. 그러면은 400, 300, 200 이게 에비타니까 이걸 세후 에비타로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가 세후 에비타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를 여기다 더합니다. 감가상각비는 800에 사가지고 10%의 감가상각비라니까 상각 대상액이 0.9가 되고 5년의 그 내역연수를 나눠준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감가상각비니까 여기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43.2 다 똑같이 되고 그래서 현금으로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맨 마지막에 잔존가치 회수되는 거 고려해주고 그러면은 회수기간은 얼마냐? 그러면은 800이 회수될 때까지가 얼마 걸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323, 253, 183.2 하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현금 흐름이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거주 그대로 매 연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3년이 아니라 이제 4년이 되겠죠. 4년.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은 어떻게 얼마가 되느냐 그런데 회계적 이익률은 그 EBIT를 구해서 그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자 비용 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채 사용에 따른 효과를 투자안에다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부채 사용에 따른 효과를 투자안에 그 현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OCF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 실제로 귀속되는 현금 흐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256에다가 첫 해에 여기다 세금 빼고 나면 EAT가 여기 되는데 요거를 5년 동안에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 투자액은 얼마가 됩니까? 평균 투자액은 여기 기초예산 요 800에다가 잔존가액 80을 해가지고 440을 구하면 됩니다. NPV는 오히려 이제 NPV는 구하기가 쉽네요. 그 자본 비용이 1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0보다 크니까 투자안을 수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IRR은 이것이 NPV가 제로가 되게끔 하는 수익률을 찾아내면은 14.48%가 됩니다. 그러니까 IRR이 14.48%니까 자본 비용 10%보다 더 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본 예산의 후반부 내용을 잠시 다음 시간에